나는 요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당장 돈이 급해서도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받은 그 산, 어릴 적 소풍 가던 뒷산도 아니고 전망 좋은 휴양지도 아닌 그냥 지도에 점 하나 찍힌 이름 없는 임야 말입니다. 매년 세금 고지서만 날아오고 이건 도대체 언제 쓰라고 있는 땅이냐 아내에게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몇 번이나 팔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이거 아무도 안 사요.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세금 덜 냅니다. 제가 특별히 알아보고 전화 드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역시 쓸모없는 땅이구나. 부모님이 남겨준 짐이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농지법은 시작에 불과했다. 2026년 산지법이 바뀌면 대한민국의 산이 뒤집어진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농지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들었지만 산은 늘 그대로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찾아보고 사례를 듣고 실제 숫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거 팔 뻔했네. 정말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산이 그동안 아무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이유, 그리고 왜 2026년을 기점으로 그 평가가 완전히 뒤집히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같은 산을 두고도 누군가는 세금 폭탄이라며 헐값에 넘기고 누군가는 조용히 붙들고 앉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운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한 번은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2026년 산지법 이야기, 그리고 임야를 가진 분들이 왜 지금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산을 팔아야 할 짐으로 볼지 지켜야 할 자산으로 볼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혹시 부모님께 물려받은 산이 있거나 지금도 세금만 내고 있는 임야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과 자산을 함께 지켜드리는 채널 헬스자산입니다. 이런 이야기 부모님께도 꼭 들려주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차분하게 쉽게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왜 2026년이라는 시점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은 산이지 법이 바뀐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느냐고 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둘러싼 법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산지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은 늘 제한의 대상이었습니다. 개발하면 안 되는 땅, 손대면 골치 아픈 땅, 그냥 세금만 내는 땅.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볼 때마다 이건 어차피 안 되는 땅이야 라고 단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전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산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지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방 곳곳에서는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집은 비어 있고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과 마트마저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야 하고 정착이 어렵다면 머무르기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산에서 머무는 삶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신호가 바로 산촌 체류형 쉼터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농막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만 가능했고 크기도 작았고 관리 부담도 컸습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가까운 제도였습니다. 산촌 체류형 쉼터는 다릅니다. 매일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관리하는 수준의 임원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크기도 넓어지고 활용도 역시 훨씬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산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들었던 바로 그 산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산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작은 집 하나, 주말에 쉬러 갈 수 있는 공간, 자녀들이 내려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때로는 외부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 머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공간.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하나둘 현실적인 그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산을 밟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늘 그렇듯 크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대대적으로 등장할 즈음이면 이미 선택의 여지는 거의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아직 대부분이 모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산을 쓸모없는 땅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산의 가치를 가르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산을 막고 있던 가장 큰 장벽, 경사도 규제입니다. 산을 막고 있던 가장 큰 벽은 언제나 경사도였습니다. 비탈이 심해서 안 됩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땅의 크기나 위치를 떠나서 경사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산은 그냥 지도 위의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기존 기준은 25도였습니다. 이 숫자를 넘는 순간 집은 물론이고 쉼터 하나 짓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산은 비탈이라 안 되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도까지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비탈진 산들이 갑자기 다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못하던 땅이 머물 수 있는 땅으로, 캠핑장이나 체류 공간으로 검토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산은 너무 외진데? 그래도 누가 그런 데를 사겠어?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북의 한 군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산을 평당 몇천 원에 정리한 분이 계셨습니다. 세금만 나가고 아무 쓸모없다 생각해서 마음 편히 판 겁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그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산이 갑자기 여러 사람의 관심 대상이 되었고 가격은 단기간에 몇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분이 뒤늦게 들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어도 됐는데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땅은 떠났고 기회도 함께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분도 있습니다. 비탈이 심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팔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다 지역 지정이 바뀌고 규제가 완화되자 그 산은 갑자기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었습니다. 경사도 규제 완화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역마다 속도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늘 조용히 시작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산을 개발해야 돈이 되는 거냐?
집을 지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은 개발하지 않아도 현금이 흐를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택지, 바로 임업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지원과 혜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몸이 성할 날 없는 힘든 일. 그래서 은퇴 후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영역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도를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즘 정부가 말하는 임업은 우리가 떠올리던 옛날 방식의 임업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핵심은 많이 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산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그것만으로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임업직 불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산을 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짓지 않아도 되고 사람을 불러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산을 보유하고 정해진 기준에 맞게 관리만 하면 매년 현금이 들어옵니다. 보통 3,000평, 즉 1헥타르를 기준으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큰 돈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산에서 매년 꾸준히 현금이 나온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농사처럼 매일 밭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만 관리하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 모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반드시 알아봐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업 후계자 제도입니다. 이름 때문에 젊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은퇴 후에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산을 사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세금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한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는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는 그대로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파느냐,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제도를 알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무 산이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이라고 다 같은 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산은 앞으로 가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 어떤 산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이미 가지고 있든 앞으로 살 계획이 있든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모르고 접근했다가는 기회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산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위치나 풍경이 아닙니다. 가격도 아닙니다. 그 산이 어떤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지, 즉 법적으로 무엇이 가능한 땅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산을 사는 순간 그 산은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산지는 크게 나뉩니다.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공익용 산지, 일정 조건에서 가능한 임업용 산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장 적은 준보전산지.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산인데도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공익용 산지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혹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활용은 거의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팔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내 산이 어떤 산지인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만 있으면 정부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길입니다. 산은 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땅이 됩니다.
지도에서 가까워 보여도 실제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그 산은 사실상 고립된 땅입니다. 자재를 실어 나를 수도 없고 사람이 편하게 오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산은 아무리 법이 완화되어도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을 볼 때는 반드시 실제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전화로 접근하는 땅입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곧 개발된다, 이런 말로 서두르게 만드는 경우 대부분은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잘게 나눠 비싸게 파는 방식은 예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산은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산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두를수록 손해볼 가능성만 커집니다. 직접 가서 보고, 걸어보고, 주변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분으로 된 땅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산은 겉으로는 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작은 일 하나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들을 알고 보면 지금까지 들려왔던 산은 위험하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산이 위험한 게 아니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이 위험했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고 아직 산이 없는 사람은 어디까지 생각해 봐야 할까요? 이 선택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뒤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화가 잦아질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 시세 좋을 때 파셔야 합니다. 이 지역 요즘 안 좋습니다.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오히려 한 번 더 멈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친절하다고 해서 그 말이 내 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미 흐름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라도 사두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팔 타이밍이 아니라 확인할 타이밍입니다. 내 산이 어떤 산지인지,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는지, 지자체 조례에 변화가 있는지, 경사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판단의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건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팔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팔아버리면 그 이후의 선택지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직 산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가장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작 단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산이나 사면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앞으로의 산은 분명히 양극화됩니다. 어떤 산은 계속 세금만 내는 땅으로 남을 것이고 어떤 산은 머무는 공간, 쉬는 공간, 수익이 흐르는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그 차이는 위치보다 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새로 보려는 분들은 반드시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산을 왜 사는지, 언제까지 가지고 갈 생각인지, 직접 쓸 것인지, 자녀에게 넘길 것인지. 목적이 분명해야 선택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은 아파트처럼 매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한 번 흐름을 타면 몇 년 사이에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더 느리게,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런 면에서 매우 특이한 구간입니다. 법은 바뀌기 시작했고 인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몇 페이지에서는 이 변화가 단순한 기대나 추측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어떻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산을 팔고 있고 누군가는 같은 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아주 분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결과를 보고 나서야 이유를 찾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제야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고
팔고 나서 오르면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자산이라는 것은 늘 결과보다 선택의 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산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계속 세금만 나가고 당장 쓸모가 보이지 않으니 손에 잡히는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저 역시 똑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산을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당장 수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라서요. 조금 불편해도 버틸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산은 기다림의 자산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오르는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한번 환경이 바뀌면 같은 산이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법이 바뀌고 사람이 움직이고 기준이 달라질 때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산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격이 낮을 때가 아닙니다. 방향을 알기 전에 결정을 내려버릴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파는 것, 이것만큼 아쉬운 선택은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가 물려주신 산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한 세대의 시간과 노동이 담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지금의 시세 하나로만 판단해 버리는 것은 너무 빠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먼저 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팔지 마세요. 조금만 더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자산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지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 앞에서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정보 없이 내리는 선택은 언제나 후회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알고 나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결국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아주 작은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이 기준만 알고 있어도 선택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작은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만 아는 비밀도 아니고 큰 돈이 있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확인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확인할 뿐입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이 산을 누가 필요로 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는 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줄었고 산에서 살겠다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은 자연스럽게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잠시라도 머물 공간을 찾는 사람들, 자연 속에서 쉬고 싶은 사람들, 주말과 휴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빠르지 않지만 멈추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산이 언제까지 막혀 있을 것인가입니다. 영원히 막힌 땅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열리는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규제 완화 지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지역부터 서서히 바뀝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선택은 처음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산은 조급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자산입니다. 몇 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어도 괜찮은지, 세금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산은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통과한다면 산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선택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산의 가치는 오를 때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오르고 난 뒤에야 그때 그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늘 결과만 뉴스에 등장합니다. 과정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과정의 한가운데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주변에서 산 이야기하면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그거 왜 가지고 있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점이 가장 많은 선택이 갈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산을 팔아버린 사람은 그 이후의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산을 지킨 사람은 선택권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위험하고 어떤 선택이 비교적 안전한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보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선택과 절대 피해야 할 함정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선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해져서 빨리 결정하고 끝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산에 관한 선택은 빠를수록 위험해집니다. 특히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제안은 거의 대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만 이 가격입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시간이 급하다는 뜻이지 내 시간이 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모두에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산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자산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는 산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 제안은 믿지 않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은 비교입니다. 옆 동네는 벌써 올랐다더라. 누구는 산으로 돈 벌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산은 위치, 규제, 접근성,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남의 결과는 참고일 뿐 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은 대출입니다. 산은 기다림의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빚으로 버텨야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자가 쌓이면 선택권은 점점 줄어듭니다. 산을 위해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 선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선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산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팔지 말라는 뜻도 무조건 지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최소한 알고 결정하자는 뜻입니다. 산의 용도, 지역 지정 여부, 접근성, 그리고 앞으로 변할 가능성.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산은 막연한 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산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움직인 뒤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기준부터 세워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산을 사지 않더라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준비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산을 팔지 말라는 말로 끝낼 수도 있고 기회를 잡으라는 말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후회 없는 선택은 언제나 준비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쯤은 남아 계실 겁니다. 내가 가진 산을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이미 절반 이상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산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무조건 팔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른 채 결정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없이 내린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반드시 후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산을 둘러싼 환경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사람이 움직이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체감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그때 왜 아무것도 안 알아봤을까라는 말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은 여전히 느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멈춰 서서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선택지가 열릴 수 있는지, 지금 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최소한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지 구분은 무엇인지, 지역 지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산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판단은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아직 산이 없는 분이라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준비 없이 접근하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는 시기가 아니라 배우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산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같은 산을 두고도 누군가는 후회하고 누군가는 기회로 남깁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한 발 먼저 알아봤을 뿐입니다. 이제 주변의 산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냥 지나치던 뒷산, 지도 속에만 있던 임야 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결정을 내리게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함부로 결정하지 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건강과 자산을 함께 지켜드리는 채널 헬스자산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중요한 변화들을 차분하게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